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여행하는 법. 니체와 함께 산책을 입니다. 지은이 시라토리 하루히코, 옮기니 김윤경, 출판사 다산초당.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니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느 재난 영화에서 표현한 이미지와 이 책의 옮기니의 표현처럼 까칠한 느낌일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에게 철학이나 명상, 이런 것은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책 제목에 산책이 들어있네요. 니체와 함께 산책을. 이 제목은 제게 상당히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책은 니체에 관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저자가 니체, 괴테, 릴케 등 유명한 7명의 사상가의 삶을 통해 명상과 철학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낭독을 한 첫 챕터인 니체 편 머릿말에 적혀 있는 글은 이 책을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니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니체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산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 산책길을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지나온 길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면 뭔가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곤 하거든요. 책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명상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가끔 명상을 했다는 생각에 더욱 자주 산책을 하고 싶어지네요. 오늘 부쩍 추워져서 예전보다 한 달이나 빠른 첫눈이 왔는데요. 눈을 맞으며 걷는 산책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바뀌면서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복잡해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니체와 함께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부탁합니다. 행복하세요. 철학자의 명상법.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 니체. 산책은 구원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날씨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말게겐 화창한 날에는 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했다. 특히 휴양지에서 즐기는 산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1시간 정도 집 근처를 느긋하게 거니는 수준이 아니다. 적어도 5km가 넘는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당시 독일인이 생각하던 산책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유로운 산책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산책하러 나갔다. 1881년 7월 37세의 니체는 스위스 동부를 100km가량 가로지르는 계곡지대인 엥가딘에 머물렀다. 인강이 흐르는 약 15km 사이에 실스 호수, 실바플라나 호수, 샴페레 호수, 생모리츠 호수가 있었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다. 그렇게 산책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다. 니체는 이곳뿐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여러 고장에서 매번 오랜 시간 산책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사에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 니체는 이러한 체험을 종종 기록했다. 우리는 자연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을 잊게 된다. 인간도 자연이다. 진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세 가지를 사랑했는데 바로 광대함, 고요함, 햇빛이었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에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니체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특별한 15분이 바로 명상의 심층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에게 산책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는 길, 한마디로 자연 속 명상이었다. 니체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 문헌학과 정교수가 됐지만 앞서 말했듯 건강상의 이유로 35세에 퇴직했다. 그 후 10년 동안 겨울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여름에는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집필과 사색에 몰두했다. 그의 생활비는 바젤 대학교에서 매년 지급한 연금 3,000프랑이었고 주요 이동수단은 증기기관차, 증기선, 우편마차였다. 임대주택의 방 하나를 반년이나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머물곤 했다. 니체는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어두운 방을 좋아했고 그런 방을 찾아 자신만의 동굴로 삼았다. 낮에는 근처 식당이나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고 마음이 내키면 호텔 연회장에 놓인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늘 산책했다. 친구에게 온 편지를 우체국 사서함으로 받아보고 세상 일에 관한 정보는 도서관에 비치된 신문과 잡지에서 얻었다. 니체는 눈의 통증, 두통, 위통, 구토 등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는 아편으로 견디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를 괴롭힌 질병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가 아마 뇌종양을 앓았거나 진행성 핵상 마비 질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듯 니체는 신체도 정신도 불안정했다. 그가 8시간이 넘는 긴 산책 중 저 깊은 내면에 이르는 15분간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니체는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연과 합이라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1880년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체코 서부의 마리엔드바에서 지내던 니체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산책하다가 울고 말았다네. 그건 광희의 눈물이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체득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 기쁨이 차올라 나는 노래 불렀고 또한 무의미한 말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냈다네. 일주일 후에도 니체는 숲속을 산책하는 기쁨을 편지에 담았다. 나는 나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지. 마침 숲속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나를 무척 유심히 보더군. 그 순간 내 얼굴은 넘치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을 거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를 비롯해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의 이런 고백을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심리적, 감정적으로 비정상적일 만큼 과도하게 느끼는 행복감, 즉 다행증 같은 정신질환의 표출로 추측했다. 혹시 니체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전혀 품지 않은 까닭은 의사의 생각이 단지 질병의 유무에만 머물렀을 뿐 명상을 체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숲속을 산책하면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기 어렵다. 즉, 나는 나이고 주위를 둘러싼 초목은 자연 그대로의 초목일 뿐이다. 하지만 혼자 산과 들을 걸으면서 무의식 중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나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느새 하나로 녹아든다. 그러면 니체처럼 그 자리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분명 많은 사람이 명상은 가만히 앉은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명상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참선하는 승려가 수행 이외에 청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잡무를 묵묵히 해낼 때도 일종의 선정, 즉 사고하지 않는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쉽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단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니체는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신 현상이다. 땅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자연과 나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을 느낀 니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를 정신질환 증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니체는 산책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명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대사회의 생활 속도는 두려울 만큼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시간도, 생각하는 데 필요한 정적도 잃어버렸다. 명상하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래 명상 생활을 하려면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곧 명상하는 시간이었다. 니체 연구자들은 그의 글에서 이러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니체가 구체적으로 명상을 실천한 행위는 숲과 들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는 산책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었다. 니체가 쓴 글에 격언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니체는 대학에서도 서재에서도 세상에서도 떨어진 장소에서 산책 중에 불쑥 떠오른 발상이야말로 깊은 내면에서 생겨난 순수한 사상이라고 확신했다. 산책할 때의 명상이 니체를 니체답게 만든 것이다. 이 사고를 우리는 지금 아포리즘으로 읽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사상도 역시 숲속의 산책에서 탄생했다. 1881년 8월 초순의 일이었다. 실바플라나 호수의 남동쪽 길을 빙 돌아 호수의 언저리로 빠져나가 2미터에 달하는 삼각형 바위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실바프라나 호수를 따라 여러 숲을 걸었다. 슐레이 고개 가까이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있어 나는 그곳에서 멈춰섰다. 그때 이 사상이 내게 찾아왔다. 이 경험은 니체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훗날 그곳의 지명인 실스 마리아에서 영감을 받아 동명의 시를 쓰기도 했다. 실스 마리아의 마지막 두 행은 다음과 같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짜라투스트라다. 이는 허구도 환각도 아니다. 니체가 겪은 일을 묘사한 것이고 깊은 명상 끝에 체험한 현상이다. 니체가 체험한 신기한 일을 다른 사상가, 예술가들도 똑같이 겪었다. 이에 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니체의 삶에서 명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누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고독한 생활의 가장 큰 이점은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고독과 명상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겠다. 집중력이 강해진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하게 된다. 집중 강도가 높아지면 일에 자연히 녹아들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과 자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다. 이런 상황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상대의 입장을 상상함으로써 생겨나는 공감대가 아니라 상대와 자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공부나 일에 집중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 기반을 둔 것이다. 따라서 깊이 몰입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집중하는데 그치고 만다. 우리는 종종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본다. 어쩌면 반려동물은 인간과 자신의 경계가 없어지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한층 깊어진다. 집중하면 시간이 깊어진다. 즉,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진다. 시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종적으로 깊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집중의 정도에 따라 오늘 하루가 길고 영원하게 느껴진다. 앤서니 드 멜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미리 앞질러 생각하지 말고 보상받거나 피하려는 생각도 떨쳐버려라. 마음을 굳게 먹고 현재의 상황에 부딪혀 보려는 자에게는 시간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순환으로서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도겐 선사도 정법 안장에서 같은 뜻의 이야기를 했고 시간에는 전후가 없다고 기록했다. 고대 동양인들에게 시간은 순환하는 개념이라서 돌아오는 봄이라는 표현을 썼다. 즉, 작년 봄이 다시 돌아온다고 여긴 것이다. 현대인은 시간이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생겨난 사고관이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 명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덕분에 어떤 일에서든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낸다. 니체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여행을 시작한 후
세계 각지에서 절제 없는 향락 생활을 보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머무는 곳마다 늘 산책하며 명상했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했다. 그의 철학은 지식과 논리에 근거를 둔 학설이 아니라 명상 상태에서의 발상을 토대로 한 깨달음이다. 보통 사람은 모든 일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그 사고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깊은 명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사물의 내부에 동화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겉모습만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내면에서 혹은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사물을 본다. 자유로운 눈이 있기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발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능이 있다고 얼버무린다. 재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발휘되거나 발휘되지 않을 뿐이다.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 형성된다. 명상하는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다. 명상을 통해 항상 수동적이고 편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약한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항상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언제나 수동적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동적이지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넉살 좋게 보일 때도 있다. 듬직해 보이기도 한다. 매사에 동요하지 않으니 우열이나 승패에 의미를 두지도 않는다. 우열이나 승패에 연연한다면 그때마다 웃고 울고 분해서 어쩔 줄 모를 것이다. 그것은 마치 협박당하는 인생이나 다름없으며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현대사회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기관이다. 니체는 진정한 교육자는 아이들을 해방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실의 교육자는 성적과 능력을 혼동하고 점수를 이용해 학생들을 더 강하게 가두어 올가맨다. 윤리관이 넓어진다. 일상적으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아이와 같아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롭고 천진해진다. 요컨대 분별력을 갖춘 어른이 아닌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이는 반사회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관습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오히려 비윤리적으로 산다. 관습, 인습, 상식, 전례가 얼마나 인간을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아이들의 천진한 삶의 방식이 더 탁월하다고 느낀다. 자유로운 승려이자 시인이었던 료칸 스님은 공놀이나 숨바꼭질을 하며 마을 아이들과 기꺼이 어울렸다. 아이는 본심을 감추지 않고 살아간다. 그는 이런 노래를 남겼다. 이 마을에서 공놀이하며 아이들과 노는 봄날은 저물지 않아도 좋으련만. 아이들과 손잡고 봄의 들판에서 봄나무를 따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니체도 한적한 시골에서 아이들과 천진하게 장난치며 놀았고 괴테도 이탈리아의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내면은 나이 들지 않는다. 사회에 정형화된 틀에 박혀 살지 않고 항상 순수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